자, 계속해서 인지행동 치료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 그렇다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을 수정함으로써 대상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행동은 단지 어떤 자극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그 개인의 기대, 사고, 신념 체계 등 인지적 활동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개개인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self-control, 즉 자기 통제의 관점에서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셋째, 인지적 활동은 감시가 가능하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을 접합니다. 그때마다 인지적 활동을 하는데 그때 자신이 어떤 인지적 활동을 하는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지적 활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인지적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의 첫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코핑, 대처 행동과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획득하는 데 둡니다. 즉,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대처 활동을 학습해서 획득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대처 행동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문제 행동을 정의 내리고 먼저 이제 definition을 한다는 거죠. 문제 행동에 기저에 있는 자동적 사고를 검증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인지적인 접근과 행동 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행동적 접근을 병용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인지행동 어세스먼트, 사정과 인지적인 테크닉, 기법, 또 행동적 기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인지행동의 어세스먼트, 사정을 보면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사정은 일반 상황이 아니라 스페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상자의 행동, 생각, 느낌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죠. 개인의 성격 특성, 방어 유형, 성격 역동, 혹은 개인적 성향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정 과정은 대상자로부터의 자료 수집, 수집한 자료로부터 문제 확인, 또 문제 행동의 정의, 문제 행동의 측정 방법 결정을 포함하는데, 자료를 수집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콜렉션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관찰하죠. 면담해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타당성이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문제를 정의 내리는데 문제는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문제의 빈도, 강도, 기간을 어세스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가? 누가 또는 무엇이 문제를 발생하도록 했는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두려워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은
대상자의 경험은 세 가지 요소, 행동의 ABC로 이루어진 행동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행 사건이에요. 문제 행동이 있기 전에 발생한 자극이나 단서, 그 다음에 행동이죠. 그 사람이 행하는 문제 행동이나 회피 행동, 결과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만약에 불안이다. 그러면은 두려운 결과는 통제력 상실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선행 사건은 집 밖으로 외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행동, 가게나 식당 공공장소에 가기를 회피하는 행동, 결과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활동이 제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영역에 대한 어떤 사정은 대상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중요하고, 이렇게 어세스 하는 데 있어서 문제 행동이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 현재 존재하는 문제인지, 예측 가능한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인지적 기법, 인지의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문제를 어떤 인지에서의 문제로 규명하는 인지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자가 치료 초반에 대상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념화를 하는 건데, 이 개념화는 치료를 마칠 때까지 수정 보완되고 있죠. 그래서 치료자는 대상자가 인지 모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문제를 인지와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료 초반에는 인지의 표면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자동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요. 또한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문제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문제 행동이 역기능적 사고로부터 생기며 문제 행동은 또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하도록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해서 역기능적 사고를 수정하도록 돕죠. 그런 다음 역기능적 사고의 기저에 있는 믿음 및 신념 체계의 치료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렇다면 인지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서 역기능적 사고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사고와 감정 감시입니다. Monitoring thoughts and feelings, 즉 감정과 어떤 사고를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대상자가 자기인식을 증진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감시하고, 그리고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사용해서 그 기록지에 5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상황, 감정, 상황에 대한 자동적 사고, 합리적 반응, 결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고와 감정 감시 단계에서는 상황, 감정,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상자는 자동적 사고와 감정을 식별하는 것을 배우고, 자동적 사고와 부적응적 감정 및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은 그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표 24-5에서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가 있어요. 자, 상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자동적 사고가 있어요. 합리적 반응과 결과는 이제 다음 표에 나와 있는데, 자, 10월 3일 보면 오후 5시에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거절을 했대요. 이때 이 대상자는 환자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이제 남자친구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어떤 감정? 화가 나는 감정. 감정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나? 80%.
그래서 자동적인 사고, 즉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마음속에 스쳤는지 그 애는 틀림없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그러한 생각들을 얼마나 믿었는지 85%라고 하죠. 근데 이 상황은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도 느낄 수가 있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5일에 오전 10시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보려고 했을 때 수업 시간에 들은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죠. 감정은 불안해요. 감정의 정도가 90%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자동적 사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 이번 시험도 망칠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 이러한 생각을 얼마나 믿었는가? 80% 정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와 감정 감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지나서 questioning the evidence, 증거 탐문.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evidence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 question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 왜곡된 사고를 하는 대상자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같은 비중을 두거나 왜곡된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에 선택적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치료진, 가족, 그 밖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자동적 사고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정보임을 깨닫도록 이끌 수 있고 그 증거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해석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대안 검토, examining alternatives. 자동적 사고의 증거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검토는 자신의 강점이나 대처 자원에 기초하여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부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앞에서 비극화가 카타스트로파이징 했었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탈비극화, 디카타스트로파이징.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 What is technique? 대상자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탈비극화. 대상자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렇게 끔찍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이 기법의 목적은 대상자로 하여금 일상에서 부딪히는 상황이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적용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큼 극단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디카타스트로파이징, 탈비극화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할 때 보면은 한 70%는 일어나지 않는 거를 걱정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재구성, reframing.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법이에요.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거나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한 신념체계를 고수하는 데 따르는 이익이나 불이익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상황으로부터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대상자는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행동을 자율성의 표현이라고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면 가족에게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전략은 이와 같이 문제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하면서 문제 상황이 가진 의미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한 사람이 실직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할 수 있기도 한다라는 거 참 어렵죠. 나이가 많아서 만약에 실직을 당한다. 요즘은 또 이제 40대 중반에 실직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많죠. 자,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이게 힘든 거죠. 하지만 이러한 리프레이밍이 위기는 이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은 사고 중지예요. thought stopping. 역기능적 사고가 어떤 효과를 초래하냐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중요성과 역동성이 더해져서 이를 멈추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중지 기법은 역기능적 사고가 처음 생겼을 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비합리적인 역기능적 사고가 어떤 왜곡된 인지가 머릿속에 나타난다.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스탑, 중지, 그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중지, 그만. 어떤 글귀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역기능적 사고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그 표 24-6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동적 사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자, 합리적 반응, 자동적 사고에 대한 대안이 되는 합리적인 반응을 고안한다면 또 대안적인 합리적인 반응을 얼마나 믿는지, 그 친구가 그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 80%. 어제만 하더라도 그 아이는 나에게 친절했다. 85%. 그 친구는 나를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영화 보는 것을 싫어하는지 모른다가 이제 90%. 최상의 결과는 그 친구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90%. 그 친구에게 왜 영화 보는 것을 거절했는지 물어보면 된다. 물어보면 되죠. 그쵸? 왜 못 가냐고.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영화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지, 또 어쨌든 남자친구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싫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큰 문제인가? 80%. 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해요. 좋아하는 감정, 사랑보다 이제 좋아하는 감정, 어떤 썸이 타게 됐는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왜 싫어하는지 물어보죠. 뭐 시간이 없다. 그날 안 된다. 뭐 당직이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속 거절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쵸? 자, 결과를 보면 자동적 사고를 얼마나 믿는지, 자동적 사고에 대한 믿음이 40%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며 그 감정의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 화가 난다라는 것이 이제 한 30%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80% 화가 날 정도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인지적인 왜곡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너무 심하면은 치료를 받을 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로 인지의 재구조와 인지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기법을 보면 첫 번째가 불안 완화 기법이 있어요. 자, 행동적 기법은 뭐가 될까요? 행동적 기법은 불안을 완화시키는 기법, 부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기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relaxation training, 이완요법이에요. 긴장과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법,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다른 인지행동 기법이나 지지정신치료 혹은 통찰정신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법 중에 그 요법 중에 하나, 점진적 근육이완법. 자, 근육이 긴장된다. 불안하면 근육이 긴장되죠. 긴장된 근육이 이완이 되면 불안이 감소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이완 반응이 다양하죠.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몸 전체가 이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수의근을 긴장시키고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이때 치료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이 근육 긴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음악이나 즐거운 시각적 단서를 받으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요가를 하면은 살이 금방 빠지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살도 빠지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요가를 받을 시간이 없다. 굉장한 불행이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서 이러한 릴렉세이션 트레이닝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이 있어요. 인체의 생리적 변화를 알려주는 전자장치를 활용해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행동 반응을 수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장치에 연결된 작은 전극을 대상자 이마에 부착하고 그 외 부대 장치를 신체에 연결하여서 뇌파, 근육 긴장도, 체온, 심장 박동수, 혈압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건데, 이 모니터링 결과는 대상자에게 소리와 시각적 형태로 전해지고 대상자가 자신이 이완하는 정도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맥박수가 감소하면 유쾌한 전자음이 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치는 대상자가 이완을 멈출 때 정지하고 이완된 상태를 회복하면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게 된 후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완하는 기법을 적용하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체계적 탈감작이에요. 자, systematic desensitization, 감작을 벗어난다. 체계적으로. 대상자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자극을 약한 것부터 차츰 강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부여해요. 이럼으로써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반응을 서서히 경감시키는 기법이죠. 체계적 탈감작은 고소공포증과 같은 특정한 자극과 관련된 회피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강박장애나 사회공포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Systematic Desensitization의 목표를 보면은 개인이 위협으로 인지하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불안은 이완과 상반된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해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불안을 초래하는 장면을 형상화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완되는 것을 학습시킨다면 불안을 야기하는 실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에도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표 24-7을 한번 보세요. 불안을 야기하거나 공포스러운 상황들에 대한 어떤 위계 구조, 위계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그 계단처럼 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이때 난이도에 따라서 1에서 10단계로 나누고, 그렇다면 1단계는 불안이 거의 없는 단계죠. 10단계는 심하고 격렬한 불안을 느끼는 단계예요. 표 24-7은 광장 공포증이 있는 대상자의 공포에 대한 이제 위계 구조를 말하는 건데, 이 공포에 대한 위계 구조는 대상자에게 두려움과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을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나열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공포는 목록의 맨 위에 놓이고 가장 작은 공포는 맨 아래에 위치하죠. 그 사이에는 심각성에 따라서 공포 순위를 매겨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0단계 정도 나열해서 20단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데, 이를 하루에 수차례 또는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0부터 봅시다. 안전한 사람과 집 근처의 작은 가게에 쇼핑하는 것. 안전한 사람과 씹씹 커지죠? 큰 상점이나 백화점에 쇼핑 가는 것. 누군가와 함께 집에서 떨어진 곳을 운전하는 것. 친숙한 식당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중집회에 가는 것. 자, 그렇다면은 50부터는 혼자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것. 자, 혼자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것, 광장 공포증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죠.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낯선 도로를 혼자 운전하는 것.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를 혼자 운전하는 것. 비가 올 때 혼자서 높은 다리를 가로질러서 운전하는 것.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씩 시도해야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계 구조에 대한 행동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행동적 기법 중에 뭐라고요? 체계적 탈감작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노출이에요. Interceptive Exposure. 감각기관의 노출 기법, 빈맥, 흐린 시야, 짧은 호흡과 같은 신체적 단서에 대해서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노출 치료의 기법입니다.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특정한 증상에 대한 위계 구조를 조직하고, 그런 다음 대상자를 신체적 단서에 둔감화시키기 위해서 신체적 단서와 유사한 증상을 야기하는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죠. 예를 들다면 뛰거나 계단을 빨리 올라가도록 한다든지, 원을 그리며 돌도록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해서 빈맥 등의 신체 단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면서 신체 단서에 대해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서 야기되는 불안이 이완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flooding, 홍수법이에요.
이것도 노출 치료의 하나인데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상자를 즉각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홍수법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안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전제하에서 대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견뎌내도록 함으로써 회피하는 행동이 조건화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질환이 있거나 적응 정도가 취약할 때는 심한 불안으로 인해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공포증 대상자에게 적용하면 효과가 좋죠. 이 기법의 변형으로 내폭법이 있는데 이거는 상상을 통해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야기하는 자극 상황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불안 완화 기법의 마지막으로 리스폰스 프리벤션, 반응을 예방하는 것, 반응을 막는 것, 해서 반응 방지라고 하는데 불안 감소를 위한 특별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안 감소를 위한 특별한 기법인 이완요법이나 탈감작화 등을 활용하지 않고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보였던 불안 반응을 방지해서 그 반응을 하지 않아도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공중 화장실에 다녀온 날을 그때 손을 하루에 20번 정도 더 씻는 강박장애. 이런 거는 그 강박장애 대상자인데 하루 일과 중 공중 화장실에 가도록 해서 2분간만 손을 씻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는 짧은 시간 손을 씻더라도 세균 감염이나 질병 발생 등의 두려운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부적응 행동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이에요. 자, 모델링, 대리학습, 그 다음에 유형화, 형성법, 토큰 경제, 역할극, 사회기술 훈련, 혐오요법, 행동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행동요법보다는 NG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죠. 왜냐하면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받을 강화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타인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모델링은 특히 아동의 공포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내에서 어떤 목표 행동을 시행하고 있는 모델을 관찰하고 이후 대상자가 모델의 행동을 따라해 봄으로써 그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대상자가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 행동을 따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델이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자, 형성법, 유형화, 쉐핑이라고도 하는데 우선 목표 행동을 명확히 세워놓고 초반에는 목표 행동은 아니지만 목표 행동과 근접한 행동으로부터 하도록 하면서 차츰 수준을 높여서 최종적으로는 목표 행동을 형성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치료자는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제공해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해 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 친구와 어울려서 놀이를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갈등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대상자를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 아동이나 정신질환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예요.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제시해서 그 행동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적극적 강화 요인을 이용한 치료 기법을 말합니다. 즉, 대상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이나 스티커, 점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물을 제공하죠. 이러한 보상물이 쌓이게 되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본래의 강화물인 자유산책이나 외출, 외박 등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역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러한 보상물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롤플레이, 역할극인데 역할극은 대상자가 목표 행동을 연기하도록 한 후 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역할극은 대상자가 목표 행동을 연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연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은 롤플레이 할 때 역할을 바꾸기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셜 스킬스 트레이닝, 사회기술 훈련이에요. 사회기술 훈련의 전제는 이 사회기술은 학습되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인데 사회기술 획득의 원리는 지도, 시범, 연습, 피드백이고 구체적인 진행 순서가 첫 번째가 사회기술 훈련의 진행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할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치료자가 기술하고 치료자의 지도와 시범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새로운 행동을 연습해 보도록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상자가 학습한 새로운 행동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이 혐오요법이에요. 이 혐오요법은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조절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사고로 방해받을 때마다 손목에 고무밴드를 튕겨서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죠. 내현적 민감화는 혐오 치료의 일종으로 대상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불쾌한 결과를 짝지어서 상상하도록 하는 기법인데 섭식장애 대상자에게 폭식 행위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혐오스러운 결과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폭식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위에 그 고무밴드를 튕겨서 페인을 주는 것보다는 뒤에 어떤 혐오스러운 결과를 상상하게 함으로써 폭식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혐오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 계약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contrac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근데 이 contingency cont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어떤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에 대한 대상자와 치료자 간의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행동에는 긍정적 결과가 따르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부정적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인지행동 치료기법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대상자 중심이고 치료자와 대상자 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간호과정과 공통점이 많아요. 인지행동치료의 절차는 간호과정의 단계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는 객관적인 사정을 중요시하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료 전략을 계획하고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계속적 평가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지행동 치료가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죠. 1959년 에일런과 미첼이 미국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 입원한 대상자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행동치료요법들을 적용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돌보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하는 치료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행동치료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신뢰적이며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정신간호 센터라든가 혹은 정신간호 임상에서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인식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돌봄 행위와 치료적인 활동 모두를 포함해야 하겠죠. 그래서 간호사는 정신전문 간호사가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서 많은 그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